이 학교 폭력의 가해 사실이 폭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전에도 사실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음. 많이 느껴왔지만 다시 한번 또 각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들은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 어떤 방식의 해결을 원하는 것인지 조금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에? 일상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 뭐 어떤 차이점과 어떤 또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앞에서 뭔가 전문가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음. 학교에 많이 다니고 학교에 아주 오래 있어 본 사람들도 학교 내 폭력에 대해 잘 모르게 됩니다. 음. 왜냐하면 학교가 저는 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이를테면 우리 사회에서는 동급생끼리 서로 삥 뜯는 게 문제다. 이건 폭력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 학교에서도 뭐 이제 1,000원씩 걷어도 선배들 떡값 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아, 이건 예. 너무하는 거 예, 아니에요? 학교 차원에서 삥 뜯기도 네. 하는 거고 네. 뭔가 학교의 관행 자체가 굉장히 음.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음. 또 사회에서 당연히 보장되는 다양한 권리가 예. 보장되지 않고 뭔가 행동 하나하나 몸가짐 하나하나를 허락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 학생들은. 뭐 맘대로 화장실도 못 가고 "아 나 오늘 아파서 좀 쉬고 싶은데."라고 하면 꼭 병원 가서 뭐 떼와야 되고 그러다 아. 보니까 '아 내가 폭력적인 상황에 있고 이 학교를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그건 이게 아니죠. 아니게 되는 뭐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권리가 일상적으로 통제되는 게 작은 것에서부터 특권과 위계가 형성되는 바탕이 되는 것 아. 같고 좀 교사로부터 승인되지 못한 어떤 존재를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이 학교에서 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것도 큰 문제 중에 음.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라는 그 공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권리가 일상적으로 조금 약간 규제받고 음. 억압받는 부분들이 있다. 네. 그것은 결국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기성세대의 경우는 정말 물리적인 폭력, 뭐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학교 폭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세대 간에 따라서 이 학교 폭력도 그 양상이 달라질 것 같아서 젊은 세대들은 어떤 것을 학교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이 개념도 서로 좀 다르지 않나 같은 용어를 쓰고 음. 있지만 그것도 한번 좀 얘기를 해 보고 싶고요. 그 양상도 한번 조금 저희 세대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거든요. 음. 물론 뭐 세대를 기준으로 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사람마다 다를 것 아, 같아요. 사람마다도.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 감수성을 좀 기를 수 있는 음. 공통의 뭐 학습이나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는 확실히 사회적인 인식이 물리적 폭력만이 학교 네. 폭력인 것으로 인식이 됐죠. 막 그렇죠. 영화에서도 패거리 싸움 이런 게 음. 등장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좀 정신적인 언어적인 폭력들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지만 사실 정서적으로 큰 어떤 외상을 남기는 폭력들도 좀 많이 폭력의 범주로 인정되고 어. 있는 점이 있고 그래서 예. 사실 이게 폭력의 방식이 다양해진 부분도 있지만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섬세해진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한편으로는 물리적 폭력이 많이 근절되었다곤 하나 그것이 폭력의 구조 자체를 없애는 방식보다는 또 다른 방식의 폭력으로 유지되는 형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폭력은 없어지지 않았고 네. 뭔가 물리적 폭력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니까 네. 다른 방식으로 변이되는 옮겨갔다? 네네. 이런 어.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물리적 폭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세대를 통해서도 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하면서 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정신적 폭력은 그러면 앞서 얘기해 주신 정서적 폭력 이런 것들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뭐 이제 흔히들 따돌림이라고 불리는 뭐 음. 고립이나 비난이나 또래 사이에서의 어떤 사이버 불링, 언어 폭력 이런 사이버 것들도 불링은 있을 것 뭐죠? 같고요. 뭐 이를테면 뭐 카톡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그거는 뭐 어. 카톡에서만 그런 게 행해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뭐 이를테면 뭐 학교 폭력을 체험해 보는 어플 중에 예. 뭐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단톡방에 계속 초대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되게 욕설이나 아. 비난을 하는 뭐 이런 문화들이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 아니면 뭐 SNS나 뭐 다양한 매체, 이 학생들이 쓰는 뭐 사용하는 매체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통한 가지. 뭐 예. 비방이나 고립이나 뭐 사진 유포나 뭐 이런 방식들의 아. 폭력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사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가 학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떤 어. 말은 혹은 어떤 문화는 때리는 게 낫다 싶을 정도까지로 폭력적이기도 하고 음. 사실 위계와 권력을 사용하여 억압하는 게 모두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오늘 하나 정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예. 흔히들 학교 폭력을 이야기할 때 학생 간 폭력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사에 의한 학생 폭력이나 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일상적인 학교의 폭력적인 구조들은 왜 학교 아. 폭력이란 이름으로 묶일 수 없을까라는 네. 질문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아. 이 모두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학생 간의 폭력뿐만 아니라 뭔가 위계나 권력에 의한 억압이라면 학교가 학생에게 학교 자체가 또 다른 또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넓어지는 거네요. 네, 네. 저희가 그쵸.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네. 비해서는. 그래서 학생 간 폭력으로 초점을 맞출 때 음. '저 학생이 왜 저렇게 삐뚤어졌나?' 이렇게 생각하기 그렇죠. 쉽잖아요.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가 네. 쉽죠. 근데 사실은 이게 학교 문화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학교에서 요즘에는 그 예전과 달리 그래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들이 전보다는 좀 많아져서 교육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학교 폭력이 또 일어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 있고 네.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저도 직접적으로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음. 같긴 한데요. 어쨌든 현장에서의 이런 조치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시면서. 음. 네, 저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음. 뭔가 제가 들었던 학교 폭력 예방 교육도 되게 학교 폭력은 엄청 나쁜 거고 음. 이거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고 하지 예. 말아야 하고 이런 정도의 되게 적은 실수의 형식적인 교육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 방식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친구를 놀리는 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한 다음에 "왜 음. 그런데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게 왜 음. 폭력이에요? 뭐가 폭력이에요?"라고 질문할 수 없는 문화가 음.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문제고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야 폭력이 왜 나쁜지 혹은 그렇죠. 모든 폭력이 나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폭력 안에 내재된 권력을 봐야 된다 생각하고 폭력 아.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 정당방위도 있고 저항도 있는 거잖아요. 폭력이라는 것 안에. 그렇죠. 네, 그쵸. 예. 근데 학교를 보면은 되게 폭력적인 구조 안에서 학생들만 비폭력적이어야 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 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좀 비폭력이 순종과 같은 언어로 쓰이는 맥락이 있다고 아.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에서 얘기하는 "폭력은 나쁜 거예요. 위험한 일들은 신고해야 돼요. 어른들한테 맡겨야 돼요."라고 얘기하는 이 음. 논의가 청소년이 스스로 학교에서 어떤 힘을 행사해서 어떤 부정의에 저항할 수 있는 음. 이런 실천력, 음. 행위성 자체를 좀 박탈하는 방식이 아닐까. 음. 그래서 학교 폭력에 반대한다는 게 학교가 아무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드는 것 혹은 아무 갈등도 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 음. 아니고 오히려 이 갈등에 대해 잘 말할 수 있고 음. 억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 텐데 음. 지금의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은 이것이 문제고 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너넨 하지 말고 문제가 음. 생기면 어른들을 불러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학교 폭력 자체가 먼저 전제되려면은 그 전제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없다라는 지적도 해 네. 주셨고 갈등이란 건 어디나 다 있죠. 뭐 사람 모여 있는 맞아요. 데는. 예. 그 갈등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의 노력들이 이렇게 크게 빛을 보지 못하는 건 결국 지금 말씀해 주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뭔가를 저는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이 청소년들이 공론화하고 싶은 내용들은 과연 뭘까요? 제가 청소년 분들 혹은 청년 세대에 다 대변할 순 없겠지만 음. 제 경험 안에서 좀 마음에 걸렸던 포인트들을 네. 짚어보자면요. 예. 저는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말이 좀 싫더라고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네. 따돌림을 경험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누구 괴롭히면 안 돼. 모두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는 학교에 있는 모든 동급생들이 서로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은 내기도 좀 힘들죠. 맞아요. 예. 그 따돌림이 "친구니까 뭐 어때?"라는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친구니까 놀려도 되지. 친구니까 좀 뭐 장난삼아 때려도 되지." 이런 게 용인되는 상황에서 좀 오히려 각자의 거리를 존중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 문화가 필요한데 되게 뭔가 그냥 개인적인 관계들에서 서로 잘 지내면 되는 문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고민이 됐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건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들이 삐뚤어진 게 뭔가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어른들이 되게 청소년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을 너무 과하게 의미화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달라가 아니라 예.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학교에서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학교 문화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사실은 사회에도 차별과 폭력이 있고 그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있죠. 이제 학교 안에 예외 사회와 격리된 공간에서의 별도의 폭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사회의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해석돼야 되는데 그냥 삐뚤어진 아이들의 문제로 해석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양재 활동가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6764번님께서 교사 선생님이신데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다고 하시면서 학생 시절의 옛날 얘기만 하고 학교 폭력이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폭력인 부분을 얘기한 게 참 씁쓸하신 모양입니다. 물론 모든 교사 그렇지 않죠. 네. 네. 네네. 그쵸. 저도 아마 그 얘기를 좀 지적해 주고 싶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네. 모든 교사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학교에는 되게 다양한 위계와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때때로 교사 역시도 교사가 가진 권력 안에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피해자가 지적도 되기도 지금 하죠. 네.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경우도 있지 않냐. 맞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학생이 교사를 때린 문제로 볼 것이냐 혹은 남성이 여성을 때린 문제로 볼 것이냐 혹은 뭐 어떤 사회적인 다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자를 폭행하는 문제를 볼 것이냐 이건 되게 다른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예전에 청소년 도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들 간의 어떤 권력 관계 그거를 청소년 소설에서 묘사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 하면 떠올리는 기억들은 좋은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억을 미화. 네, 추억을 너무 미화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냉정하게 특히 집단 따돌림을 경험했던 일본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맞아. 여기 안에도 구조가 권력 구조가 있을 수 있지. 그죠? 친구 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앞서도 계속 이 폭력의 문제는 결국 그 뒤에 있는 권력의 문제라는 지적을 계속 하셨어요. 그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청소년 활동가들이 많다면서요. 네. 저희가 2012년에 대구 중학생 분이 학교 폭력으로 자살하신 사건 이후에 청소년 운동이나 교육 운동을 하신 분들이 낸 책이 그리고 학교는 무사했다라는 책인데 뭔가 가해자에 대한 비난 혹은 피해자에 대한 동정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네. 사실은 그 폭력을 만든 학교라는 구조 자체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저도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또래 간의 위계나 권력 관계를 되게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좀 학생은 평가받는 위치에 놓이고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존중받기보다는 사실은 자기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들에 그렇죠. 많이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래 문화도 좀 특정한 잣대 기준으로 뭐 외모나 뭐 음. 유행이나 뭐 소득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좀 평가하고 폭력이나 차별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사실 외모나 뭐 저의 집안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막 아주 심각한 물리적 폭력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장난, 외모에 대한 사소한 품평 이런 음. 것들이 나중에는 되게 집단적인 따돌림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은 가볍지만 네. 나중엔 그렇게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음. 얘기군요. 그리고 사실 저도 어떤 시기에는 가해자였다 생각하거든요. 뭐 맞아요. 이를테면 저는 장애를 이유로 같이 다니던 친구가 부끄러워졌던 적이 있는데 음. 사실 이것을 그 친구가 분명히 느꼈을 거라 생각하고 급을 음. 나누는 학교 문화 속에서 같은 급으로 분류될 때 더 음. 많은 차별을 받는 것이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표현이 네. 있는데 좀 그런 표현들에 대해 좀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가 유명인들의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 보자고요. 이 폭력이 이제 폭로된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가해자가 자기 하는 일을 이제 다 멈추고 사라져 줬을 때, 모습을 음. 감추었을 때 이제 문제가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으로 피해자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것일까? 그럼 음.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가해자의 피해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음. 저도 되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음. 먼저 사실은 이러한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공적인 체계가 기준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음. 피해자들이 사적인 글들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알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뭔가 사적 복수나 추락 자체의 경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음. 공적으로 그 구조가 왜 폭력적이었고 이 사람의 폭력이 어떤 면에서 문제였는지 짚기보다는 사실 예.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폭력성에 어. 대해서만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는 그렇죠.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사실은 학교 폭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통념 중에 하나는 가해자는 문제적이고 악랄한 사람일 것이고 뭔가 모범생이 아닐 것이고 뭐 이런 음. 생각들이잖아요. 네. 근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매장되는 결말 자체가 이런 '학교 폭력 가해자는 평범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음. 통념을 강화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것도 좀 문제일 수 있고. 네. 네. 공적으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제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제도적으로 사실은 이 왜 이제야 말하냐고 하지만 그동안 말할 수 없는 구조가 있었고 음. 그건 지금 학교에도 많이 마찬가지다. 존재하잖아요. 물론 뭐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지만 음. 저는 학교폭력위원회라는 형식이 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음. 이후에도 학교에서 안전함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좀 더 잘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편안하게. 자,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지 끝으로 좀 그 얘기도 좀 해 보고 싶네요. 피해자를 음. 찾아가서 뭐 얼굴을 보고 뭐 "사과를 해야겠다. 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는 사람들도 그쵸. 있었고요. 그건 또 음. 2차 또 다른 가해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음. 사실은 좀 제가 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런온을 봤는데 네. 거기에서 스포츠계 위계 폭력을 경험한 선수에게 "용서하는 건 네 권리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좀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얼굴 보고 사과하겠다는 게 여전히 피해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응징이 중요한 사회,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 중요한 사회에선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되고 존중받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적 요소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건 네. 뭐 뚱뚱한 체형이든 장애든 어눌한 말씨든 소심한 성격이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장벽이나 뭔가 소수자적 요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사실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의 사과라는 것은 주로 면피용인 경우가 너무도 많아질 수밖에 많은 것 없어서. 같아요. 그럼 결국은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르게 되네요. 네, 네. 참 무겁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좀 네. 걱정스럽기도 하고. 참 조심스럽고 예. 그렇게만 말해서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알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근본적으로는. 네, 근본적인 변화를 고려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인철님께서 학교 폭력이 단순히 인성교육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네, 맞아요. 네. 어른 사회의 구조, 또 양극화에 따른 승자 독식 구조, 인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른 사회가 아니라 그냥 사회죠. 사회가. 청소년들도 네. 함께 사는데.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학교 폭력 얘기하면 맨날 이제 삥 뜨는다 이런 표현 썼는데 그게 금품갈치 표현한 거라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오늘 오늘 설명을 네, 괜찮아요. 주간 똑똑똑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의 활동가랑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0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